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와 오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펼칩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협상을 이어가고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지원도 시작됩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그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하루 동안에만 1,700만 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택배사는 연휴 기간 택배 인력 5,300명을 추가 투입하고 연휴 이틀 전부터는 집화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봄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가동한다는 내용의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민생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습니다. 대화는 민생을 주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주택과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도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재해 위험 요인을 살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이 장관은 중소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됐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전국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 근로자는 모두 800만 명에 달합니다. 확대 시행 후 첫 영업일인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음식점을 방문한 이 장관은 주방 숯가마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살폈습니다. 건설하고 제조업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알고 계신데 서비스 업종은 우리가 사고 나겠어? 에이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의외로 많이 나요. 상인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신경을 쓰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는 부분이고. 이 장관은 자신의 사업장을 차분히 둘러보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고 알고 계셔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 복잡하니까 걱정들, 우려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의 사고 사례, 법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홍보, 컨설팅 해드리는 거죠. 한편 고용부는 3개월간 진행되는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와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각 업체의 시설 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빠르게 구성하는 등 50인 미만 중소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도울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어찌됐든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영세 사업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작년 말에 이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었고 여기에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었죠.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대진단인데요. 5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이 일하는 중소사업장이라면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죠.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입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몰라서 불안해하는 영세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걸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민관합동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추진단이 꾸려졌는데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준비가 부족한 영세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말씀하신 이 83만 7천 곳의 영세 사업장들, 속도감 있는 지원책 추진이 절실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 추진단의 이 최우선 과제도 그 부분이죠. 네, 앞서서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산업안전 대진단이 앞으로 3개월간 실시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전 수준이 어떤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기업의 재해 예방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죠. 또 준비 상황이 어떤지도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일 소규모 사업주인데 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서 제대로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온라인 진단은 우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 위쪽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팝업을 클릭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명확한 안전 방침을 세웠는지, 또 안전 예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사고 대비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진단 결과는 위험 수준에 따라 삼색 신호등으로 구분해서 제공합니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뜨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단을 해봤더니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재정 지원 이런 게 필요해지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요. 이들 센터는 각 기업이 안전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사업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지원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주변 동종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고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와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실무 특별 전담팀을 가동해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실태 점검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하루에만 1,700만 개의 택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원활한 물류를 위한 특별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택배사들이 연휴 하루나 이틀 전부터 집하를 중단한다고 하니까 택배 주고받을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고향에 보낼 명절 선물을 포장하는 조영숙 씨. 택배가 설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무 택배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번 주에 좀 해서 붙일 건 다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은 하루 평균 1,700만 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이 평소보다 8%가량 증가하는 겁니다. 연휴 동안 택배 종사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 소포가 워낙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집배원분들이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소통을 못 시켜서 사무실 직원 외에 우리 우체국 관계자분들께서 출근을 하셔갖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를 앞두고 택배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주 동안 설 연휴 택배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택배사는 해당 기간 간선 차량 기사와 상하차 인력 등 임시 인력 5,300여 명을 투입합니다.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명절 필요 물품을 사전에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주요 택배사는 설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집하 활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날 접수된 물량들은 설 연휴가 지난 후 배송이 시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영업점에선 건강관리자가 택배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합니다. 건강 이상이 나타나면 종사자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큰데요. 정부가 범부처적인 협력과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한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온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2도 오르면 13.5% 높아집니다. 여기에 설명절과 3.1절, 어린이날 등 긴 연휴로 야외 활동이 느는 것도 산불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567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4,00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또한 점점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2010년대와 비교해 2020년대에 10배 늘었고 대형 산불도 4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이 산불의 신속한 대응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산불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소각인 만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입산을 통제하고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협업으로 농가를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작업도 확대합니다. 산불 감시에는 첨단 기술이 활용됩니다. 산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판독하는 AI 기반 ICT 플랫폼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산불 드론을 활용해 산불 취약 지역 소각 활동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산불이나 대형 산불에 대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도 추가 배치됩니다. 기존 진화차보다 물의 양은 3.5배 많고 분사량도 4배 높아 산불 진화에 효과적입니다. 대형 산불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쥐표에서 나무 위에 줄기를 타고 이제 나무 가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기존 진화 차량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러면 30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꼭대기 가지까지도 다 진화가 가능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중진화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합니다. 산림청 헬기, 지자체 헬기, 군 헬기, 소방 헬기 등 유관기관 가용 헬기 약 189대를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사전에 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규모 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영웅들이 자녀들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한 국가유공자 자녀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아 부모들의 묘역에 합격증을 헌정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현충원 의장대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합니다. 유가족들은 현충탑 앞에서 참배 후 묵념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들 히어로즈 패밀리입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투 또는 직무를 다하다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의 어린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도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부모님의 묘역을 찾아 대학 합격 통지서 헌정과 헌화,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기특하게 정말 잘 컸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를 정말 저도 기뻐하고 국가보훈부 모든 분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실 분들은 생을 달리하신 국가유공자인 부모님, 아버지가 되셨던 어머니가 되셨던 그분들은 더욱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은 뜻깊은 정말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 순직군경 자녀는 모두 20명으로 이날 합격증 헌정에는 9명의 자녀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는 순직경찰인 아버지 고 이경수 경위를 따라 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한 딸도 있습니다. 아빠가 경찰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경찰이라고 많이 옆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순직공군 고 이화섭 준이의 아들도 대학 합격증을 들고 아버지 묘역을 찾았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저희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걸 보고 그래도 많은 좋은 일을 하셨다라는 자랑스러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남겨진 영웅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현재 재정을 추진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북중 국경지대에 수감 중이었던 탈북민 60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건 사실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제정을 추진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에 의한 날, 탈북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와 환대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북한 이탈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recommend that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its peers of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also recommend that China respect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non-refoulement. 중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에서 우리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북한이 28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항 미사일들이 7,400여 초를 동해 상공에서 비행한 뒤에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한 비행 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우주 항공 분야 협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우리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점인 탈 것과 통신 기술이 미국 달 탐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 항공우주청 나사와 올해 한미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사를 찾은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팻 멜로이 부청장과 만나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우리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우주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나사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년 만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는 탐사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한미 양측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강점인 모빌리티와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 표면을 주행하는 자동차 설계와 5G 기술을 활용한 달 통신망 구축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한미 간 연구 교류와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조 차관은 미국의 항공 우주 분야 정책 연구를 책임지는 제트추진연구소에도 방문해 우주항공청의 설립 목표 등을 설명하고 우수인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선 양자 과학기술 등 양국 핵심 신흥기술 연구개발 계획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첨단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규제를 싹 걷어낸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안 되는 건 몇 가지를 빼곤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으로 수출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준다는 보관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포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까다로운 허가와 이로 인해 주춤한 투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다. 한 100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이제 문을 닫았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더 이상 헤쳐나가기 힘든.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 업계는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조국이 한국인데 한국에서 허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허가를 받는다라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기업들과 이제 환자들이 이러한 이제 치료제를 조기에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기대 효과와 이익이 어마어마하고요. 글로벌 혁신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난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했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 인증, 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조속한 성과를 위해 먼저 실증 결과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현행 120일인 임시허가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시킵니다. 또 기술과 제도에 앞서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인증을 획득하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구 내 시설 관련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있는 한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 연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보시는 저 비싼 기계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직접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는 사회적 윤리적 이슈 등으로 국내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 쇼난 아이파크와 연계해 클러스터 입주,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따스한 햇살 머금은 수줍은 봄이 오려나 머리를 질끈 묶고 운동화 끈 바짝 메고 서둘러 길을 나서봐 멀리 보이는 도시에 하늘이 닿은 세상은 그 위에 달 듯 말 듯 실구름에 두근두근 가슴이 벅차오르네 얼마만의 설레임인지 나도 모르게 입가에 맴도는 미소 누군가가 지쳐버렸던 그 겨울을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봄이 좋아 그래 봄이 좋아 벚꽃 나무 좋아 노란 개나리 좋아 활짝 피어라 나의 봄아 푸른 저 하늘 모두 봄이 좋아 멀리 보이는 도시에 하늘이 닿은 세상은 그 위에 달 듯 말 듯 실구름에 두근두근 가슴이 벅차오르네 얼마만의 설레임인지 나도 모르게 입가에 맴도는 미소 누군가가 지쳐버렸던 그 겨울을 토닥토닥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가끔 구름만 많은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전남, 부산,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서울 5도, 부산은 9도를 넘으며 포근했는데요.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 낮 기온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아침에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7도, 대전과 세종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강릉 6도, 울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10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흐리고 동해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설 선물해야 하는데 요즘 고물가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농식품부가 온오프라인에서 농축산물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검색하면 되니까요.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